안녕하세요.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17번째 민법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 계약 편 중에서 계약의 성립 편에 대한 얘기들을 쭉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계약의 이행 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이 크게 보면 계약법과 그다음 불법행위법 그걸 중심으로 이제 부당이득 사무관리 같은 일단 큰 두 가지 카테고리는 계약법과 기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거든요. 그렇게 크게 나누고 그럼 계약법을 이제 들어가 보면 실제 계약의 국면에 맞춰서 성립 파트에서의 문제, 이행 파트에서의 문제 이렇게 이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립의 파트에 관한 얘기를 저번 시간까지 계속 쭉 이어져서 이제 성립을 많이 드렸고요. 오늘은 계약의 이행 단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뭔가를 이제 개괄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학적인 사고에 있어서 시험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던 주관식 시험 문제를 풀던 이 법학의 큰 사고의 틀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주소를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접근법이 영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 해명이 되는 겁니다. 알 때.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계약 이행에 대한 얘기거든요. 큰 틀을 이제 민법 개관이나 민법 입문 시간에 간단히 했는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는 이행에 축소시켜서 쭉 보는 겁니다. 사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갑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을 이렇게 보면 계약 체결이 202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이 2월 1일이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3월 1일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지금 30평짜리 아파트를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 거고 여기서 매도인은 이제 등기를 넘겨주고 이제 이 아파트 키를 넘겨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조금 매수인 측에서 이렇게 보면 국면투는 매도인 측에서 이렇게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아파트 키를 넘겨준다. 일상적인 용어로는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등기를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다음에 이 아파트 키를 넘겨준다는 이게 이제 점유를 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를 이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점유할 수 있게 사실상 지배하게 그렇게 사실상 거주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이 두 개의 국면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여기 1월 1일자의 문제 이거는 이 두 사람 관계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의 문제고 이걸 크게 보면 성립 단계에 있어서의 국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맞지. 2월 1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도금 잔금은 매수인이 해야 될 이제 매수인의 의무죠. 매수인이 이렇게 법률상 책임을 뭔가 이행을 해줘야 되는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계약 성립한 다음 날부터는 이행의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등기를 인도를 해주는 아파트 키를 넘겨주는 경우도 매도인 측의 이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딱 놔놓고 보면
국면이 크게 적용되는 건 성립할 때 어떻게 쭉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행하는 단계 어떻게 하느냐고, 마지막 하나가 남는 게 이 두 개의 국면이 잘 안 지켜졌을 때 이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행을 하지 않고 불이행을 한다고 봐요. 불이행을. 이런 단계에서 어떤 의무를 이 매도인이든 매주인이 불이행하는 단계로 갔을 때 계약을 그만하겠다.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이행을 어떤 식으로도 강제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계약을 그만하겠다 하는 게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라고 한다고요.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해가지고 앞에 것까지는 소급표를 인정을 안 해서 그 이후부터 해지한 이후부터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고, 해제는 소급해가지고 처음 계약 성립 단계에서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해제 단계 국면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를 합쳐서 그냥 해제라고 하죠. 계약을 종료시킨다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국면이 여기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끝내는 거죠. 해제는 거죠. 그만하자 이런 거잖아요. 안 하니까. 불이행을 하니까 불이행에 대한 그로 해다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겠다고 하는 해제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약의 전체에 대한 큰 계약으로서 매매 계약의 인생 같은 거죠. 성립해서 그다음 이제 변동하면 이행해 가면서, 그리고 이행이 잘 안 됐을 때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 이 3단계의 구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계약의 이행편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행편이 끝나면 다시 소멸인 해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조금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갑이 넘겨줘야 될 이 아파트라는 것에 대해서 목적이 부동산인 경우,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넘겨주는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게 나중에는 또 보겠지만 기본적인 물건 행위의 기초에서 물건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등기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동산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이 행위 대상. 자, 이 계약의 측면을 조금만 이렇게 보면 우리 법률 체계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재산법과 요 이야기를 잠깐만 조금만 더 확장해서 개관이니까요.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신분관계를 정하는 것이 가족관계고 돈 문제를 정하는 것이 재산법인데, 재산법은 다시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권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소유권이고, 채권법에서 제일 중요한 권한은 계약이에요. 그리고 근대 사회가 성립돼 가지고 할 때 처음 출발은 뭐냐면 중세로부터 내 소유가 중요했어요. 이게 누구 거냐, 내 거냐, 네 거냐 하는 이것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이 소유권의 개념이 되게 처음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팔기에서 등기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갑이 소유권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걸,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하거나 하는 권한을 갑이 가지고 있는데, 갑이 가지는 이 소유권을 둘러싼 내용이 뭘까 하는 공부가 이제 다음 공부이자 되게 중요한 또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 체계가 가족법을 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론, 채권법 강론 이렇게 4과목을 내 학교에 배운단 말이에요. 대학교를 가면. 근데 실질적으로 물권법 총론, 물권법 강론도 결국엔 다 총론 강론으로 판택된 체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물권법 총론 강론, 채권법 총론 강론, 그걸 다 다시 민법 총칙 강론이 이 민법 총칙인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민법 총칙은 채권법 총칙에 해당할 정도로 이쪽에 대한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은 법률행위 의사표시, 그에 대한 효과로서 무효와 취소,
그리고 이제 특수한 성립 단계인 대리 이런 것들이 다 요 채권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총칙 부분에 있고 민법 총칙에 있어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성립에 대한 국면이 있었죠. 채권법에. 그 다음에 이행에 대한 얘기는 이쪽 채권법 총론 강론 이쪽 채권법 총론하고 채권법 강론에 계약 종론, 계약 강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 국면이 또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 자꾸 하느냐. 물권법 채권, 물권 채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민법 공부는 다 사실상 경제에 오르는 겁니다. 뭔가 이런 질문을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물권 채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죠. 민법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준이 되게 출발이 민법 물권의 채권에 대한 출발이지만 마무리의 단계도 물권 채권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느냐가 부분인 거예요. 그 왜 모든 것이 물권법 채권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물권은 소유를 중심으로 한 소유에 대한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채권법은 계약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계약법 총론에서 지금 쭉 있는 게 여기서 채무불이행 이렇게 있고 뒤에 마지막에 채권 소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보면 채권법 총론에 여기 있는 채권법 총론을 공부를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이렇게가 중요한 거예요. 채권의 효력에 대한 얘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다수 당사자, 채권장도 채무인수, 채권 소멸.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채권법 총론 중에 이 앞에 있는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그다음 다수 당사자 채권 양도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그 중에서 약간 특수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알고 보면 이 세 가지 채권법 총론은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그다음에 여기는 채권 소멸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연장해 보면 채권의 소멸이라는 것은 세무를 이행한다 이런 국면이에요. 채권이 소멸한다. 자. 매매 계약을 갑과 을이 이렇게 했는데 매도인 갑의 채무는 뭐냐? 등기를 넘겨주고 아파트 키인 점유를 넘겨줄 채무를 다 하면 채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채무, 지급해야 될 채무를 있는데 이 돈을 다 주면 자기 채무는 소멸하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소멸, 채무의 소멸. 맥락은 앞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대금을 받을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뭐예요? 돈을 받을 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죠.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죠.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은 채무를 다 이행한 거고 그러면 채권자인 매도인 입장에서는 채권이 소멸한 거고 그 국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체계가. 그러니까 채권이 결국에는 채권법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채무를 이행했냐, 채무를 불이행했냐라는 이 얘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엔 채권법 총론의 주된 내용인 거고 그 중에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채권법 총론에 보면 계약의 성립 우리가 좀 얘기를 했지만 계약의 이행 계약의 해지 이런 식으로 계약법 총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성립 파트는 계약의 성립은 앞부분에 있는 이게 민법 총칙에 있는 성립 파트에 대한 얘기고 이행에 대한 얘기인즉슨 채권법에 말하는 채권 소멸에 관한 특수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거고 계약의 해지는 저 끝에 있는 계약을 끝내려고 하는 소멸 단계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 맥락은 다 결국엔 계약법 총론 아니면 매매법 총론 그러니까 제일 특수한 이 계약것 강론에 여기서 매매가 이렇게 있던 임대차가 이렇게 있을 때
매매법 총론, 매매법 강론인데 매매의 성립이 곧 계약의 성립으로 가고 계약의 성립이 저쪽에 말하는 저기 민법 총칙의 얘기로 간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이제부터 이행의 문제로 간다. 이 얘기는 자기 여기서 말하는 물권법적인 얘기. 여기 좀 이따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오늘 채권법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총론적인 얘기를 좀 하는 단계니까 이해를 다시 한번 해봐요. 성립에 대한 얘기는 앞에까지 왕창 오랫동안 했죠. 열 몇 개 했죠. 지금 오늘 17일째 강의니까 그 앞부분에 대한 16회 때까지 그걸 13번에 같은 테마를 넣어가지고 다 했습니다. 한 3분의 1을 한 거예요. 계약법에. 나머지 이행에 대한 얘기를 또 3분의 1 정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행에 대한 얘기 중에 그럼 뭐냐 하는 여기서 계약은 이제 여기서 이행에 대한 여기는 대금을 지급하고 여기는 등기를 이전하고 여기 점유를 이전하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렇게 대금 지급 등기 이전 점유 이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대상이 채권의 목적은 대상이 특정물로 넘기느냐 아니 우리가 전 시간까지 하자를 얘기할 때 특정물에 대한 물건의 하자 중에서 특정물 하자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그 다음에 종류물 불특정물에 대한 하자 이렇게 하자에 대한 성립 단계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행의 단계로 넘어서 채권의 목적은 특정물 채권도 있고 불특정물 종류물 채권도 있고 이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금전 채권 여러 가지 5개의 채권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중요한 3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부동산 어떤 거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파트 하나 대부분의 부동산 우리가 실무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특정되어 있는 대상물을 넘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종료물은 동산 거래 뭘 주문하는데 맥주 10박스 이래 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 맥주 같은 종류의 맥주 중에서 10박스를 딱 특정해서 하기 전까지는 불특정된 종료물이잖아요. 유사한 게 많잖아요. 동산의 거래에서 많은 경우는 자 저기 소고기 한 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새 무슨 쿠팡 같은 데다 소고기 한 건 주문 이렇게 탁 넣으면 그거는 소고기 여러 부위 똑같은 부류 중에서 딱 특정해서 그 하나만 주는 거니까 종료물을 매매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아파트를 하나 산다. 그러면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주로 문제되는 건 특정물 채권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다시 온단 말이에요. 채권의 목적 중에서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저런 거래를 할 때 아파트라는 이거 아파트 매매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한 거래는 특정물 채권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있다. 특정물에 대한. 근데 대금을 여기서 보면 매수인은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대금을 지급하는 이거는 금전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예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저기서 뭐를 주고받는 관계를 이렇게 각자가 이걸 해야 되는 어떤 이걸 뭐 법률적으로는 급부라고 하고 어떤 걸 조금 더 하면 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 채권이란 게 결국엔 뭘 딱 지배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급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뭐를 해라. 저기서 대금을 지급해라. 아니면 아파트 키를 넘겨라. 아니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슨 행위를 하게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 채무고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채무예요. 그래서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채권법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채권법은 금전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전 채권은 아까만 대금을 지급하는 걸 좀 규율하는 거고 특정물 채권은 등기를 이전하고 아파트 키를 넘기는 어떤 채권 채무를 주로 얘기하는 거였네. 조금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다음에 나오는 채무의 불이행이 결국엔 이행을 했을 때 안 이행을 했을 때 채권 소멸은 결국엔 채무를 이행했다는 거죠. 그럼 채무의 이행 채무의 불이행 이 단계 채무를 이행하느냐 안 이행하느냐
그리고 불이행의 단계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다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게 물권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 물권과 채권에 대한 얘기, 물권법을 뭐 다시 얘기를 한번 우리가 모두의 입문 단계에서 물권의 채권 이래가지고 이 물권은 절대권, 이쪽은 채권은 상대권. 그러면서 배타적 지배를 한다.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여기는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전체를 꿰뚫고 있는 얘기 중에 출발이 다시 기본 성질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례를 하나만 이렇게 보면 다시 부동산 이중매매를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많은 경우가 부동산 이중매매를 가지고 관통해 있습니다. 이 물권 채권은 다른 사례를 나중에 보다 보면 자 갑과을이 저런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아파트를 팔기로 했는데 제1매매가 이거예요. 제1매수인이 을이 제일 처음에 계약을 2025년 1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계약을 해놓고 이게 계약은 했는데 등기는 아직 안 넘어와 있는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또 필요에 있어서 등기를 안 주고 돈을 다 줄 수도 있고 돈을 다 안 줘도 되고 어쨌든 을하고 벽하고 야 내가 이 매매 계약했거든 아파트 사기로. 근데 가격이 뭐 좀 오를 것 같아. 내 돈이 급하니까 네가 가져갈래 병?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억 했다. 아 그러니까 좀 오를 것 같으니까 15억 정도 됐는데 한 3억에 가져가라. 그러면서 2025년 2월 1일 날 13억에 계약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1매매가 이렇게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나는 건 이렇게 했는데 등기는 아직 안 넘어서 계약은 안 하고 돈이 계약금이 지금 아까 등기를 넘겨 뺀 나머지 키도 아직 안 넘었지만 이렇게 돈이 오고 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여기서 2025년 3월 1일이라고 쳐요. 이게 다시 이게 15억으로 이렇게 매매를 이게 세 번째 매매를 한 거예요. 갑이. 그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왜? 아니 내가 소유자인 내가 가만히 이렇게 팔려고 딱 봤는데 첫 번째 처음에 매매해가지고 10억에 했는데 가격이 막 오르네. 그럼 이거 뭐 이거 한 달 지나면 오르고 또 한 달 지나면 막 올라. 그럼 이렇게 팔보다 이렇게 15억에 뭐 팔지 뭐 위약금 저기 10억이니까 이 위약금 10억에 10% 1억 받았으니까 1억 더 주고 2억만 주고 4억 남네. 그럼 1로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기가 이렇게 등기 이전이 이렇게 일어나면 등기 명의자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정으로. 그리고 갑이 등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을 갑이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1억만 받은 단계인데 1억만 받은 단계인데 을은 또 돈이 급하다고 지가 소유자라고 병한테 팔았는데 결국에는 갑은 정액이 이렇게 팔아버린 이러한 거래 관계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 지금 물권 채권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물권의 지배권, 물권의 절대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물권의 절대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절대적이다. 소유권은 침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타적인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소유권을 가지면 누구도 뭐 국가가 강제로 뭔가 이렇게 빼앗기 전에는 나가 사용 수익하는 내 소유권은 내 거예요. 중세에 있어서는 결국은 뭐 했어요? 근대로 넘어와서 물물교환이나 거래가 이렇게 많아지기, 해상로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이러면서 원료도 꼭 확보해야 돼. 그리고 식민지도 개척해야 돼. 뭐 시장도 필요해.
그러한 이제 자유무역이 활발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중요했던 거예요. 아,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고 그 지역에서 사는데 이게 이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땅이 필요한 거고, 양이나 소나 이 말을 키우는 사람은 목초지가 딱 필요한데 네 거냐 내 거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소유권은 절대적인데, 여기서 누가 소유권이냐 가지고 있냐면 갑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갑의 소유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이 갑이 소유권을 정에게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왜? 등기가 이렇게 이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한 열 몇 번의 이제 계약의 이행 파트를 공부하고 나면 바로 이제 물권으로 넘어가는 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뭘까? 그리고 이 물건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넘어갈까? 기본적으로 물건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뭔데? 이 물건은 어떤 식으로 넘어갈 건가 하는 것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테마로 되게 중요한 것이고, 동사는 한번 나놓고요. 그러니까 파트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가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아파트 토지는 어떠한 물건이 어떻게 넘길까, 채권이 아니고 물건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이게 갑과 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누구에게 소유권을 넘기네, 이런 것이고, 상대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계약상 권리란 말이에요. 계약상 권리는 계약 의무자, 상대방,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자, 이 사람 제일 지금 중요한 사람은 을이죠. 을은 갑과의 계약에 있어서 이렇게 제일 먼저 했는데, 지금 을의 입장은 채권자, 계약상의 지위인 채권자잖아요. 매수인, 매매 계약에 있어서 채권자, 이자 매매 계약 당사자로서는 매수인인데, 이 매수인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느냐? 지금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 이렇게 결국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았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은 책임은 갑에게 묻는다 할지라도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막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 조금만 연장해 보면 물건의 효력과 채권의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효력이라는 테마를 중요한 거로 넘어가요. 결국에는 이제 성립 다음에 성립 요건 다음에 효력 요건이잖아요. 그럼 효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물건의 효력은 이 여기서 물건의 효력편에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우선적 권리,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효력이 과연 뭐길래 지금 갑을병장 간에 이렇게 주장하고 다투지느냐 하는 얘기를 물권의 효력편에서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의 효력편이라면서 기본적 효력, 채무이행, 채무의 불이행부터 먼저 나오죠. 잘 안 지키는. 그러면 채무의 이행, 소멸, 채권 소멸,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알고 보면 뭐야 이게? 자, 조금만 더 여기서 이 얘기를 다시 먼저, 계약상 채권은 자, 갑은 정액의 소유권에 의해서 갑은 소유권자인 갑이 소유권자인 갑이 정액에 제1매매, 제2매매, 갑의 입장에 제2매매죠. 제2매매인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주니까 소유권이 정액으로 넘어가네.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자 우선적 권리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물권 간, 채권 간, 물권과 채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채권 간의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지 않아. 물권과 물권의 관계. 물권과 채권이 부딪혔을 때는 어디까지? 그리고 채권과 채권이 부딪혔을 때는 채권의 효력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럼 자, 우선적 권리에서 물권과 물권이 부딪혔을 때는 앞선 순위가 우선한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뒤에 소유권자로 붙을 수 있냐? 못 붙는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는 절대적인 권리라는 것은 내 앞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못 침해한다. 그래서 절대권이라는 거예요. 절대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1순위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사람 앞에 뒤에 또 소유자로 등기가 되느냐. 이 소유권을 표상하는 게 물건을 표상하는 게 등기인데 그 표상을 못하니까 앞선 순위가 우선해 버린다는 거죠. 물권 간에 있어서는. 저당권에서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가 소유권에 있어서는 소유권자로 등기되면 다음 뒤에 소유권 등재가 되냐? 못하고 저당권은 순위를 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1순위가 있으면 1순위가 다 보호를 받기 전까지는 2순위 권리 보호를 안 하고 2순위가 다 보호됐을 때 3순위 보호하고 그러니까 물권 상호가 되는 선순위가 앞선 순위가 절대적이다. 무조건 우선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물권하고 채권이 붙을 때는 물권이 채권이 우선한다. 물권하고 채권이 붙었다. 자, 여기죠. 이 사례에서 가압과 정의 관계는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 등기가 이전돼서 이렇게 된 물권이 변동된 경우고 가압을 관계는 제1매수인 처음 매매라 할지라도 채권 관계로 성립됐죠. 이렇게 넘어가는 갑정의 관계는 물권 관계, 가압을로 넘어가는 건 채권 관계. 그러니까 물권하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성립할지라도 가압이 자유롭게 정한테 넘겨버리면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거를 물권이 채권 관계에 앞서니까 뒤에 먼저 계약하는 상관은 안 한다. 이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관계라고. 그 순위가 어디 됐든 간에 채권이 앞서든 채권이 뒤서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 채권과 채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채권은 평등하다. 채권은 평등하다. 이 말은 채권자 간에는 동등한 지위다 이 말이에요. 채권자는 각자 동등하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물권 채권이 중요하다는 게. 이거 뭐예요? 일로 따와 보면 자 채권자가 누구냐? 가압을 간의 채권. 가압정 간에 등기 이전에 되기 전에 제2채권이 있었죠. 자 이걸 가압을 간의 이 매매를 제1매매 여기를 제1매매가 성립되고 갑정 간의 이게 갑정 간의 매매가 제2매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등기가 1로 넘어왔다는 따름이지 매매는 채권이 두 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채권은 매매 여기는 1월 1일날 계약했고 여기는 3월 1일날 계약했는데 채권이 1로 넘어와서 등기가 1로 돼버리니까 채권은 먼저 한 놈이 먼저 임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채권은 평등하다는 거는 채권은 각자 동등한 지위에 있으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이 먼저 등기한 자는 결국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일으킨 거. 여기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등기 부동산 물권 변동을 일으킨 자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이 지금 물권 채권의 본질 때 딱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 단계 넘어가든 말든. 그래서 그런 물권과 채권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전체의 흐름이 정확하게 다 보이는 거죠. 한 번만 정리를 해봐요. 이 시점에. 자, 지금 부동산이 지금 우리 출발은 제3법 가족법에서 출발해서
재산법에 있어서 물권법, 채권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물권은 중세 시대에는 소유권에서부터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체계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채권총론, 채권강론 이래 돼 있어요. 그다음 가족법. 소유권을 먼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치면 갑의 입장에서 먼저 이 소유권을 어떻게 넘겨주느냐 하는 관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체제를 물권법을 더 앞세워요. 그리고 공부를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강론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우리 때. 근데 근대로 쭉 오면서 계약관계가 훨씬 많아지니까 채권법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채권법에 있어서 계약은 결국에 뭐겠어요? 채권 채무관계를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을 내가 넘겨받느냐, 내 물건, 저 물건을 내가 넘겨받느냐 마느냐,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한 관점이니까 독일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민법 총칙이라는 다들 채권법, 물권법이 공통되는 총론칙적인 공통된 얘기 뽑아놓고 그 다음은 바로 채권법부터 이제 했다는 거예요. 왜? 계약을 하는 과정에 대상물이 소유권이다 이 말이에요. 거래를 할 때 거래가 중요하고 그 거래 궁극적인 내가 목적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그게 여기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갑과 을은 갑과 정의 지위는 각자 뭐예요?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하는데 지금 10억인데 10억에서 막 뛰려고 하는 찰나에 놓여 있어요. 가격이 막 뛰고 있어요. 그럼 어떤 소유권을 취득을 해 내가 저 소유권이라는 걸 취득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니까 매매라는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넘겨받는 것을 부동산이 물권이 변동해서 부동산 물권인 소유권이 바뀔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럼 물권하고 채권관계가 어떻게 서로 권리관계를 정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 있어서. 그 다음은 디테일한 거고.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관계를 규율을 하려다 보니까 성질이 뭐냐? 성질이 절대권이냐 상대권이냐? 절대권은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민법 총칙 물권법에 가면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권리는 하나의 권리밖에 없다. 내지는 공시방법. 공시의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민법 총칙에 이렇게 보면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 일물일권주의 이해라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물권 법정주의. 185조의 물권 법정주의를 딱 정했어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왜? 명확하게 하려고. 배타적인 지배를 절대적으로 행사하려면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절대권을 물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딱 정해놓고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부여하자. 그리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등기라고 하는 이 공시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이거를 신뢰한다. 이걸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통해서 외부에 표상시킨다. 이게 공시의 원칙이에요. 그게 등기가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날 마지막 단계에서 한 15번 정도 하려고 하는 10번에서 15번 하려는 내용이 뭐겠어요? 물권이 뭐냐 이거죠. 물권이 출발하는 소유권이 뭐냐? 소유권과 이제 중세 시대 때 그냥 가지고 있는 그걸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그걸 사실상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하고 관계가 뭘까? 그게 소유자와 점유자와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진 것이 권리를 기초해서 가졌으면 소유권자, 갖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내가 내 건 줄 알고 점유하고 그걸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 점유권자. 그렇게 혼돈되는 시대에 나왔던 그 관계를 이제 점유자와 소유자, 소유권과 점유권이 뭘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권리 중에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남에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뭘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를 활용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또 뭘까?
그렇게 이런 게 파생되는 게 다시 물권법 총론, 물권법 할 때, 개관할 때 한 10몇 번 지나면 다시 쫙 펼쳐놓고 어디로 주소가 들어갈지 이제 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권은 절대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거고,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건 배타적인 지배권의 기초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거다 해서 사례로 들어와 보니까 갑이 행사하는 것이었네. 갑이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로서 절대권을 행사하고 있었네. 그랬는데 갑은 계약을 을과도 체결하고 정하고도 계약을 또 더블로 계약을 했네. 더블로 계약인데 갑이 좀 돈 많이 준다고 정해 두 번째 계약한 사람한테 3월 1일자로 계약한 사람한테 등기를 넘겼네. 그러면 을이 보호되냐 정이 보호되냐 하는 논리를 근거를 따지다 보니까 이 효력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건의 채권의 본질이라는 데서 절대권이냐 상대권이냐. 그러니까 절대권은 배타적인 지배를 행사하는 건 아니고 상대권은 특정에 대해서만 뭔가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의 지배는 갑이 가지고 있는 거고 등기를 일러넘기가 정의 물건을 확보했다. 이게 물건의 변동과 물건의 속성에 대한 얘기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청구권이 있네. 누구에게? 거래 계약의 상대방인 갑에게 뭐 해달라고? 등기를 이전해 주세요. 점유를 등기 아파트 키를 넘겨주세요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종은 정도 갑과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 계약에 따른 상대권으로서 갑에 대해서 등기 똑같은 을과 같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양상 속에서 결국엔 효력으로 다시 따져서 정리를 딱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효력, 채권의 효력이라는 파트를 딱 두 개를 조합해 보면 물건의 효력은 크게 두 가지. 우선적 권력과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의 효력은 채권의 기본적 효력과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채무이행이라는 소멸로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서 처음에 우선적 권력이라는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보면 물건 상호간에는 앞선 권리 있는 사람이 무조건 우선한다. 물건과 채권이 부딪힐 때는 물건이 무조건 우선한다. 채권과 채권이 붙을 때는 똑같다. 각자의 위치가.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이 부딪혔을 때 물건과 물건이 부딪혔을 때 채권과 채권이 부딪히는데 여기에서의 양상은 뭐냐? 갑과 정의 관계는 두 사람의 채권자가 부딪히는 관계니까 채권과 채권의 관계에 있다는 거고 갑이 정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관계는 물권 관계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채권 관계보다 갑과 정의 물권 관계가 채권 관계에 앞선다는 얘기고 그런 내용들을 이러한 틀에서 물권법 총론에서 이 얘기가 채권법 총론에 바로 적용되는 중요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체를 깨뚫고 있어야 물권하고 채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물권에 있어서 여기는 물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해서 방어를 할 건가? 물권은 절대적인 권한이니까 누구로부터도 배타적으로 지배해야 되는데 그 배타를 침해 들어오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양상은 어떠한 관계고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물권적 청구권이라는데 쭉 관통해서 있단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테마가 우리 법에 보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유치권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데 그걸 점유해 가는 걸 그대로 와가요. 그 다음 질권, 저당권, 쉽게 말하면 전세권. 각 물건마다 그 물건의 법적으로 이 물건을 어떤 속성, 권리, 의무를 부여한 각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3개, 저당권 3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방어하고 구제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유 침탈이 있을 때는 점유 반환 청구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권, 이 3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점유물,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왜이 채권으로 채권 개간하는데 물건에 대한 앞에 얘기 많이 하나? 물건하고 채권은 맞물려 있고 그걸 잘 비교하는 게 채권의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우선적인 권리에서 출발해서 물건은 독특하게 배타적인 지배를 절대권을 행사하려고 이 세 가지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태양을 과연 각 물건에 어떻게 투영시켜 놨느냐 법이 정책적으로 그거를 잘 공부하는 게 물권법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 거고. 그다음 채권법으로 넘어왔으면 이겁니다. 채권의 효력에 있어서 아까 채권과 채권 간의 기부인데 기본적인 이건 권리는 청구권, 강제력, 보유력, 급부 보유력. 기본적인 권리가 여러 가지 채권에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의 채권 관계에서 을이 채권자의 지위에서 뭐 할 수 있느냐? 나한테 다오. 등기를 나한테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나중에 소구력, 이걸 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내가 그거 청구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보유하고 있을 권리. 근데 갑이 그걸 나한테 안 넘겨줬을 때는 강제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이 채권의 기본적인 효력이다. 그거 어디서 왔어요? 채권의 성질에서 왔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상대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근원으로 하는 채권이 무슨 권리였거든요. 채무자에게 무엇을 해다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청구를 해줬으면 내가 그걸 급보하고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권리. 안 해줬을 때 그에게 강제행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들을 채권에서 인정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이거 대비되죠. 바로 자기가 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기가 물권자로서. 이 두 개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채무 불이행과 채무 이행에 대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채권법 총론이나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요하다. 그게 이제 후반부 테마입니다. 개간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개간은 전체를 사고하고 틀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그 구조를 똘똘히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공부가 되면 나머지 디테일하게 갔을 때는 그 디테일한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큰 틀은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걸 모를지라도. 여기서 저기 지금 채무 불이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 소재.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을 불이행한다는 거죠. 계약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안 지킨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안 지키는 거. 누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도인, 매수인 둘이. 아까 사례를 치면 계약을 불이행하는데 갑을 매도인, 매수인 각자가 뭐 한 사람이라도 안 지키면 일방이 채무 불이행이 되고 둘이 다 안 지키면 쌍방이 채무 불이행이 되고 다 같이 계약 다 지키면 계약이 이행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일방 당사자가 안 지키는 걸 계약의 불이행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계약의 불이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겠어요? 어떤 게 계약의 불이행이고 이게 어떻게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자, 법의 인생, 법률적인 사고의 인생은 뭐예요? 3단계라 그랬죠. 출생, 그 다음 성장, 소멸입니다. 인생도. 사람은 출생, 그 다음에 성장, 그럼 죽는 거. 그러면 계약의 인생을 하면 뭐예요? 계약의 성립, 계약의 변동, 계약의 소멸. 계약의 성립은 계약에 대한 성립에 대한 얘기고 계약의 변동이라 그러면 계약의 효력에 대한 얘기고 계약의 소멸은 계약의 해제 내지 채권 소멸 이런 얘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를 이행한다. 그럼 계약을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잖아요. 다. 그러면 채무를 불이행하는 이행이 뭐냐 하는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태양이 우리가 보면 크게 보면 서너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게 뭐냐,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로 왔는데, 그러면 다시 이행지체 이게 뭐냐? 채권지체가 되는 요건이 뭐냐? 채권지체에 대한 이행지체에 대한 효과가 뭐냐? 이런 구조로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고의 출발. 계약의 인생은 이제 출생, 성장, 소멸 이렇게 했지만 법률의 3단계 틀, 문제 소재 내지 의 요건 효과. 하나 더 나가면 절차. 절차에서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입증 책임 뭐 누구 어떻게 그거는 민사소송법에 있다는 거예요. 실체법에 대한 절차에 대한 얘기는 실체법이 민법에 안 나놓고 민사소송법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민법의 영역에서는 시험 범위로 안 넣고, 그러면 절차를 빼고 나니까 의 요건 효과. 이행지체라는 게 뭐냐? 계약을 이렇게 아까 2025년 1월 1일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을 2월 1일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2월 1일 안 주는 거, 그게 이행지체잖아요. 약정한 기간 안에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2월 1일을 넘어서 2월 5일 되고 2월 10일 되고, 그럼 2월 1일 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고요? 지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가 마음대로. 그랬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요건 효과고, 이행 불능도 똑같은데, 사례를 아파트를 팔기로 했는데 아파트가 계약을 1월 1일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을 누가 냈느냐? 자기 집에 살고 있던 어린애가, 아들내미가 라면 끓여 먹는다고 그 가스버너 틀다고 확 퍼지니까 막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 불이 확 났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옆집에서 불이 확 나가지고 그 옆집에 불이 난 게 우리 집에 넘어와가지고 불이 난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태양이 있는데 어쨌든 불이 나가지고 등기를 넘겨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되면 어떻게 요건되고 어떻게 효과가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행불능, 그러니까 이행불능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효과 이렇게 하는데, 관련 문제로 이렇게 하면 자, 채무불이 여기도 지워요. 같이 막 쓰고 나가면 이해가 쉬워요. 여기까지 한 번을 다 하겠네. 채무 이행 불이행. 네, 다 됐죠. 자, 채무 이행. 이게 뭐예요? 채무를 이행한다는 거는 계약을 이행한다는 거고, 계약을 이행하면 뭐가 돼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소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다시 요건. 이거 무슨 어떤 일을 하면 채무가 이행되는 거냐, 뭘 어떻게 했을 때. 그 대표적인 게 변제. 같이 써놓고 이해를 하면 더 쉽습니다. 대물 변제, 공탁, 상계, 면제, 혼동 뭐 이런 거 기타도 있어요. 혼동, 경계. 뭐 여러 어떤 걸 하면 채무가 소멸해 버리네. 자, 아까 갖고 여기서 사례에서 갖고 어디 있었는데 매수인, 매도인 뭐 어떻게 했을 때 서로 채무를 이행했다고 할까? 매도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등기를 넘겨주고 아파트 키 점유를 인도해 주는 거. 아파트 키를 넘겨주면 이 말 다 했네. 여기는 뭐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이걸 한마디로 뭐예요?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이 소유권을 이 등기를 넘겨주고 점유를 아파트 키를 넘겨주는 이걸 뭐라 그래요?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래, 우리는 587조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방은 당사자 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타방은 다른 일방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매매가 뭐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재산권 넘겨줄게, 한 사람은 돈 줄게. 그래 성립하는 계약을 여기인데, 자 변제 줘야 될 돈을 갚는 걸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돈 빚지고 나서 갚는 걸 뭐라 그럽니까? 변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을 갚아버리면 여기서 돈 줘버리면 줘야 될 채무를 갚아버리면 뭐예요? 지할 이게 매수인의 의무를 채무를 다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변제는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변제란 뭐냐? 변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누가 대신해서 대의 변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예? 쭉 이렇게 대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 기타 등등을 놔놓고 어쨌든 갚는데, 야 그런데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이 지금 어디 갑자기 사업이 지금 어려워져서 돈이 없는데 내가 다른 아파트 이거 아니면 땅 대신 줄게. 매수인이 돈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땅이든 아파트 이거 대신 이거 비싸니까 좀 내가 헐값에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돈 받은 걸로 해라. 퉁치자 이거 땡치자. 그렇게 하는 걸 대물변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물변제가 어의 요건 효과 아니에요, 똑같이. 변제란 게 어의 요건 효과 아닙니까? 그런데 자 공탁은 뭐냐면 누가 소유자인지 잘 몰라요. 내가 이걸 사가지고 있는데 어떤 병이란 사람이 이게 내 건데 돈 다오. 야, 니 지금 이거 모르는 색판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고 이 사람은 자식이다. 아니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거 가족관계 증명서 봐라. 조 매도인이 내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명의를 지 거가 아니고 내가 돈 벌어서 젊었을 때 아들내미한테 살짝 맡겨놨는데 지가 지 거라고 가서 팔아버렸으니까 돈 내가 주니까 내 다오. 아들은 뭔 소리냐? 아버지가 그때 내 헤아를 줬지 어째 내 명의만 내라고 그랬습니까? 내 줬잖아요. 그럼 나 입장이 뭐예요? 누구한테 줘야 돼? 공탁. 누가 매 돈 받을 사람인지 모르겠으니까 누구 알아서 해라. 법원에다가 가서 돈을 갖다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나는 의무를 다 합니다. 의무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를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공탁 유행에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이런 게 있는데 나는 모르겠고 누가 내 돈 받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이 채무 대금 채무의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금 채무를 누구 대신 채권자 누가 가져가세요. 채권자, 소유자, 매도인 진정한 소유자가 가져가세요. 나는 돈 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갑하고 병하고 사이에 누가 이제 진정한 소유자인지 소송을 해서 판가름을 줘야 되겠죠. 둘이 붙으면 공탁된 이 법원에서는 돈을 갑이 오든 병이 오든 안 줘요. 판결문 가죠. 판결문. 갑하고 병 너거 중에 누가 소유자인지 지금 등기해가지고 그건 안 돼 이제. 법원의 판결에서 다투어지니까 누가 이게 실질적으로 매도인이고 권리자인지를 법원의 판결문 가져오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게 해주세요라고 돈을 갖다가 법원에다 갖다 맡기는 거 그걸 공탁이라고 한다. 그럼 난 의무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돈 주는 것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산 게 내가 받을 돈이 갑한테 10억이 내가 돈 빌려준 게 있었어요. 이거 애견다. 이 경상도 말인 것 같은데 애견다 아시죠? 이렇게 퉁친다. 네가 받을 돈, 내가 받을 돈. 그러니까 서로 내가 받을 돈 10억이고 내가 매매 아파트 산 돈 10억인데 네 10억이랑 내 10억이랑 그리고 서로 막 세미를 퉁치면 뭐 어떻게 돼요? 상계. 뭐 기타 이런 뭐 뒤에 거는 좀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 정도의 이런 행위를 하면 결국엔 뭐 채무를 다 이행한 거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채무를 이행하는 이 태양 중에 계약법 총론에서 다시 몇 가지를 정해놨다고 좀 디테일하게. 계약법 총론 중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야, 갑이나 을이나 각자 채권이 있는데
서로 먼저 달라고 하면 이 서로 어떻게 두기 관계를 정리해야 될까? 소유권, 을한테 빨리빨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빨리빨리 둬 이러는데 등기도 안 넘겨주고 아파트 키도 안 넘겨주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을은 돈도 안 주고 계약금만 주는 상태인데 빨리빨리 등기 넘기고 이거 아파트 키하고 빠져나가고 내 들어가게 해주세요. 서로의 채권 채무가 충돌하고 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관계 동시에 이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행 순서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행 순서에 대해서 우리 법은 어떻게 똑같이 해라. 공평하게 해라. 공평하게 관점에서 언제? 잔금 칠 때 이거 다 해라. 야 이거 뭐 지금 매도인이 가진 거는 이것보다 이거밖에 없는데 계약금 받고 중도금한테 넘겨주고 니 잔금 안 주고 이거 받으려고 하면 되냐? 네가 약정이 있어서 중도금을 할 때 같이 하기로 합의가 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잔금 칠 때 모든 거 쇼부를 다 쇼당해라. 동시행 항변권. 두 번째, 아까 불이 났는데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이웃집에서 불이 내는 경우 아니면 아들내미 라면 끓여 먹다 불 낸 경우 불이 냈는데 내가 아파트 등기를 넘겨주고 키를 넘겨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왜? 홀랑 타버리 없으니까 이제 계약을 성립할 때 했을 때는 이게 계약의 원시적 절대적인 불능이니까 계약이 무효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걸로 가고 계약 성립 후에 이행의 단계에 왔을 때는 누가 이 위험을 부담하느냐. 그래서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라. 채무자는 여기서 등기를 넘겨줄 매도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넘겨줘야 되는데 불이 났어. 그러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등기를 넘겨줘야 될 채무자 매도인과 합은 위험을 지가 떠안아서 등기를 넘겨줄 필요 없다. 매도인 쪽에 아들이 불낸 경우 아들이 불렸으면 아들이 채무자 위험 부담주니까 네가 넘겨주지 마라. 그 대신에 뭐? 돈도 달라지 마라. 그러니까 불난 집을 등기도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돈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만 손해인 거죠. 누가? 아들이 불렸으니까. 그때는 채무자인 네가 매도인이 부담해라. 그렇지만 이게 채권자 부담주의로 매수인한테로 위험 부담이 이렇게 전가가 되는데 이전되는데 당사자 상방의 책임 멈출 수 없는 사유로 일어난 게 당사자 아들이 하거나 당사자 상방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일어난 경우는 채무자 부담주의인데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채권자가 잘못했네. 채권자가 아파트 이렇게 키 넘겨가세요. 등기 넘겨가세요. 다 줬는데 가져가라고 했는데 불이 탁 나버렸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대. 그러니까 누가 왜 부담을 하느냐 하는 이행의 단계에서 뭔가 이행이 고장이 나버린 상태에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가는 거고 특수하게 이 경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준 경우는 어떻게 할까를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이 두 개는 이행의 문제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서로 어떤 관계로 이행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주고받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사줬는데 계약은 이게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넘기는데 뭐 돈은 여기서 이렇게 돈은 주는데 등기는 이 사람이 아들한테 등기는 이전해주고 이 돈은 이렇게 아버지가 주고 이런 관계는 아마 보니까 둘이 동시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제3자를 위한 관계 계약이라는 거야. 이게 이행편에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게 이제 이행 문제고 다시 불완전 이행이라는 걸 다시 그러면 이행을 잘 안 했는 것 중에 이행 불능에 대한 얘기는 했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을 할 때 무슨 그 농작물 난로에 이제 이게 뭐 농작물을 키운다 이랬는데 그게 그 부품 커플링이라고 하는 저 동력 전달 장치가 고장 나가지고 그 안에 화축기운이 올랑 죽어버렸네.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이거
난로를 제조하는 사람이 부품을 공급받았을 때 부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그 안에 죽은 농작물 다 죽은 거 다 책임지느냐 위험 부담을 이게 확대 손해가 났을 때 의 불완전 이행이라는 건 의 요건 효과 기본적으로 알겠죠. 이행을 했는데 불완전하겠다. 동력전자를 부품을 공급했는데 부품이 고장나 있는 부실한 걸 줬다. 아니면 감자 종자를 줬는데 감자 종자가 부실해가지고 싹이 싹 안 나고 나머지 게 싹 다 안 나버렸을 때 그럼 감자값만 물어주느냐 감자 그 종자값만 물어주느냐 그 감자 키웠을 때 팔았을 때 그 통상의 그것까지 다 물어주느냐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에 대한 효과 이거는 확대 손해와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고 이행 불능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행이 불완전했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가져가 버렸을 때 국가가 국면이 이게 토지를 이렇게 매매하는데 이게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국가가 갑자기 대한민국 여기 도로내야 되니까 이거 수용한다. 아니 불이 나버렸다. 정의란 사람이 화재를 해버렸다. 그러면 가부 입장에서는 등기를 넘겨주는 게 불가능해져 버리죠. 수용돼 버렸으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했는데 불 나가지고 못 넘겨주어서 등기를 못 넘겨줄 때 이 화재 보험금 아니면 수용 보상금 이런 것은 어찌 되는 거야? 국면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걸 잘 어떻게 이해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에요.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가 수령기간에 수령을 제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효과를 부여할까? 아까 위험 부담의 문제로 이렇게 넘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서로 맞물리며 돌아간다는 거예요. 효과. 기본적으로는 강제 이행을 할 수 있고, 자, 등기를 안 넘겨줄 때, 등기 넘겨다오 해서 자꾸 안 넘겨주고 있을 때 내가 넘겨받는 걸 하든지, 정 안 됐을 때는 계약을 해제해가지고,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제이행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안 넘겨줬을 때 내 넘겨주세요 하고 자꾸 요구해서 내 받으려고 애쓰는 거 그걸 강제이행. 아까 여기 있었죠. 권리, 청구력, 급부 보유력, 강제력. 나는 채권의 권한으로서 내 받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도저히 안 되겠네. 계약 없는 걸로 하자. 소멸시키겠다는 의사를 딱 끝나는 순간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의 문제로 간다고. 원상회복은 계약법 총론에 계약 해제편에 넣는 거고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편에 채무불이행과 구제라고 이래가지고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채무불이행했을 때 그 대책은 뭐냐? 계약을 해제해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를 한다. 이 내용이 대체적으로 뭘까? 이 살펴보는 것이 이행의 문제고.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자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게 채권자를 어떻게 하면 좀 보호할까? 채권자 대위, 채권자 취소, 제3자의 채권심. 여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국가가 수용된 게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넘긴다 만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땅을 넘겨주세요. 이건 뭐 대금을 지급해 주세요. 한 사람은 돈 받으려고 할 거고 하는데 자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살려고 하는 대금을 내야 될 매수인이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은 없는데 이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은 지금 거의 줄 돈이 별로 없는데 가만 보니까 A라는 사람한테 대해서 채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금전 채권이. 그러면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없는 을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돈 있는 을의 채무자 A를 상대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대위라는 개념이 대위, 한국말로 일본말로 하면 대위, 한국말로 하면 대신. 올해 네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네? 그럼 내가 네 채권자니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을을 대신해서 A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행사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문제에서 출발한 게 채권자 대의소송. 그럼 여기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 거야? 이거 효과는 어찌 되는 거야? 그걸 공부하는 거죠. 채권자 취소. 이번에 가만 보니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A가 지금 이게 병한테 내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다시 을이 이제 B한테 나는 이렇게 돈을 받아두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무자력이 아니고 재산을 빼돌렸네. 자꾸 내가 을보다는 이쪽이 낫겠죠. 돈을 받을 세금 이 사람이 돈을 받은 거니.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빼돌렸다. 자, 갑은 매도인이니까 매수인한테서 뭐 해야 돼요?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재산이 있는데 재산인 거를 돈 안 주려고 병한테 재산을 빼돌렸네. 빼돌리는 거 사해 행위. 이거 일본말 한국말로 하면 사기 행위. 사기로 재산을 확 빼돌려놨네.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었는데 재산을 막 이렇게 어디 감추든지 막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재산을 빼돌려서 실질적으로 갑이 을한테 돈 못 받게 생겼는데 그럼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금 사회 행위를 취소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3자를 채권 침해라는 것은 채권은 당사자 간에 이제 하는데 이게 아니고 갑을 임차인인데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해서 내가 건물을 아파트를 사가지고 임차하고 있는데 병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불법으로 침해를 하려고 하네. 그러면 뭐예요?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은 어떻게 상대권이죠.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원칙은 갑에게만 이렇게 채권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 거를 이렇게 내 임차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을이 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누가? 채권자,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들어올 때 이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까 말까? 자, 그럼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문제 출발은 채권법이라는 건 채무를 이행하냐 불이행하느냐의 문제. 이행의 단계에서는 이행의 문제냐 불이행의 문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거의 본문입니다.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하는 거는 뭐 쭉 하죠. 아까 뭐 변제, 대물 변제, 상계, 뭐 공탁, 뭐 혼동 변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우리 내용은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뭐 이런 것 쪽에 맞춰서 계약법 총론법이 넣어놓은 거고. 그러면 변제, 대물 변제, 상계, 공탁이 중요하지 않느냐?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법무사 시험이나 다른 뭐 로스쿨 시험에는 다 시험 범위죠. 그게 다 중요한 거지. 되는 변제는 어떤 요건에서 되고 대물 변제는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행이 된다. 그럼 이게 이행 공부 끝난 거고. 불이행이 되느냐? 불이행은 이제 어떤 경우 불이행이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지체는 어떤 경우에 되고 그 효과는 또 뭐고 그 안에 숨어있는 특수한 경우는 뭐냐? 그러면 그 효과로서 할 수 있는 건 강제이행을 하든지 계약 해지를 해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 원상회복에는 내용에 뭐냐? 소급표가 있는데 그러면 원상회복에는 이제 그러면 돌려달라고 하면 뭐 원상복 그럼 과실은 어떻게 지급하고 대금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원상회복 범위가 어디로 되고 원상회복은 그러면 소급표 그 직접 효과설 청산관계설 이게 효과 소급표의 법적 효과가 뭘까? 원상회복은 어느 정도로 범위로 돌려받느냐? 그다음에 손해배상과의 관계는 뭐냐? 이런 내용으로 원상회복 파트 손해배상에는 손해배상이라는 게 뭐냐? 손해배상은 범위는 어디? 총상손해냐? 특별한 손해냐? 아니면 손해배상을 미리 예정하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손해배상을 대신 갚았다. 손해배상자 대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하나하나의 논점을 가지고서 사실 이제 공부를 더 강론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은 아까 얘기대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책임재산,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채권자에 대해 채권자 취소, 제3자를 위한 채권자 취소라는 제도까지는 우리 법이 현행 인정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론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실행에 옮겨야지. 그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채권 총론, 채권 강론편의 망라해는 총론적인 얘기고 그 다음은 이제 강론으로 가면 매매파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매매 성립파 파트에 있어서는 대충 얘기 다 했죠. 계약의 성립에서 계약금 뭐 이렇게 성립했죠. 계약의 이행에서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이런 내용.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다시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할까? 환매에 대한 얘기 정도만 하면 다 되는 거고. 그 불이행에 대한 얘기도 다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이런 정도만 하면 이 내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시간이 뭐 또 이렇게 쫙 숲을 보듯이 펼쳤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 변호사가 주소를 저기다 넣고 저렇게 넣어서 이거를 연결하려고 하네. 개별적인 제도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그 포지션 거기서 왜 이런 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그 문제 소재라고 하는 파트죠. 그러면 출발은 물권과 채권의 관계 속에서 나온 거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얘기고 그걸 좀 더 연장해서는 디테일하게 이제 이행, 불이행의 사이로 들어가면 된다.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